진짜 이 나라에서 청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청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원룸 월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 드디어 정부가 그렇게 예고했던 네 번째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으로는 두 번째 대책이 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을 보시면 97 공급 방안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정책의 타이틀부터가 지금 뭔가 엄청 새로운 게 아니라 97 대책에 좀 더 뭘 더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거의 5달이 다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135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공급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이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고 신축 매입 임대하고 근데 그마저도 일반적인 방삼 하위 아파트가 아니라 5평, 7평 이런 벌집 같은 게 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진짜 이제는 공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른 수건을 쥐어 짰죠. 대책들의 상당 부분이 옛날부터 한다 하다가 그냥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던 정책들을 다시 꺼낸 거고 맨날 하는 얘기인 공공청사, 유유부지, 학교, 철도역 이런 거 복합 개발한다고 하고 이제는 뭔 모듈러 주택 이런 거를 공급하겠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예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다 빵꾸 나서 임대주택 건설이 올스톱 됐다는데 135만 호는 무슨 돈으로 짓겠다는 건지 뭐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1, 2구 공급 대책 한번 볼게요. 국토부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97 대책에 대해서 뭐 차질 없이 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도자료 보시면은 초반에 이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거든요. 20페이지짜리 자료에서 딱 반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도 개편을 몇 개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룰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보세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아, 수요에 있는 곳에 하겠다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수요가 있는 장소만 얘기를 한 거지 수요가 있는 상품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비아파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에요. 수요가 있을 만한 장소에 수요가 전혀 없을 만한 상품들을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도심권의 청년층 중심으로 6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죠. 지역은 뭐 용산, 과천 이런 것도 언급이 됐어요. 이런 곳에 벌집 같은 거를 또 공급하겠다 이거죠. 이런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무지개떡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진짜 숫자만 늘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나라에서 청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윗사람들은 청년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청년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원룸, 월세 같은 공간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절망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도심 내 공공부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 과천, 태릉 뭐 이런 쪽이 물량이 커요. 계획된 물량 전체의 70%가 이 세 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호, 캠프킴 2,500호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면적에 이 숫자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업무지구가 섞여 있어서 실제 주거지역의 면적을 제대로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캠프킴 이거는 전부 주거지역이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캠프킴 면적이 이 정도 됩니다.
이 면적이랑 비슷한 아파트 단지를 근처에서 찾아보면 공덕자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이 공덕자이가 1164세대거든요. 근데 같은 면적의 캠프킴은 2500세대입니다. 세대수가 2배가 훨씬 넘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면적이 반토막도 안 되는 벌집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얼토당토하는 벌집 같은 것도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29 대책이 나오자마자 서울시가 바로 입장문을 냅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 근데 예전 시장이 뉴타운을 다 해제시켜 놔서 앞으로 4년간 공급량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주거지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주거지 비율을 늘려버린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고요. 태릉골프장 부지는 이게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개발이 되는 건데 근처에 이미 상계, 중계 이런 데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쪽은 이미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민간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 공급안이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구리시까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구리시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시하고 구리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갑자기 웬 구리시인가 할 수도 있는데 태릉골프장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상 구리 쪽 생활권에 더 가깝거든요. 여기가 구리시에서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갈매 역세권이거든요. 이게 있는데 옆에 또 이런 걸 한다는 게 개발 계획상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릉골프장은 위치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서울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애당초 아니에요. 이 공급 계획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착공 연도는 이렇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28년 착공 추진, 용산 캠프킴 29년 착공 추진, 과천 경마장 30년 착공, 태릉골프장 30년 착공 추진. 심지어 이거는 목표치인 거고 실제로는 아까처럼 각 지자체의 반발도 있고 게다가 이게 뭐 어제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계속 나왔다가 엎어졌다가 한 얘기들인데 정말 아무리 긍정적으로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된다 해도 7, 8년 후에나 입주가 될 겁니다. 2034년이에요. 이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와, 공급이 정말 많이 되는구나.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월세로 4바퀴만 더 떠돌아 다니면 나도 용산에 벌집에서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겠구나. 집 안 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뭐 이것도 맨날 나오던 거죠. 공공청사에 청년용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 이미 있는 거죠. 동사무소 위에 벌집처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슬리퍼를 신고 등본을 떼러 갈 수 있는 등세권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데서나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가장 빠른 게 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것조차 7, 8년 후에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에 만약에 공급 정책이 나온다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집값은 하락하거나 최소 보합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초안 폐지, 분상제 폐지, 임대 비율이나 기부 체납 비율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 완화.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급지에 신축을 공급해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책에 그런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 하면 예전 97 공급 대책 때처럼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유유부지 개발, 비아파트 공급. 정확히 다 있었죠? 왜 이런 키워드들이 미래의 집값을 결정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거주지의 형태를 신축, 구축, 원룸으로 나눠 봤습니다. 위쪽일수록 비싸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테고요. 물론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신축보다 더 좋은 최신축이 한 채 공급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축을 가진 분들 중에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집을 팔고 돈을 더 보태서 최신축으로 이사를 가시겠죠? 그러면 원래 살던 그 집을 구축에 살던 분이 돈을 모아서 신축으로 이사를 갈 테고, 마찬가지로 원룸에 살던 분이 돈을 모아서 그 구축으로 이사를 갈 테고, 무주택분들,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원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한 칸씩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집값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신축이나 신축같이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되면 정부가 의도했었던 하락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원룸 같은 것들만 계속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희망주택,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거요. 이런 형태의 공급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선호주택도 일정 수준으로 공급이 돼야 사회초년생들도 시작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좋은 집을 아예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선호주택만 공급을 하면 기존 신축은 희소성 때문에 더더욱 비싸지고 구축도 따라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은 더더욱 비싸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지난 1년치입니다. 폭등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때려 버렸었는데, 규제를 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꼭 눌려 있을 뿐이죠. 그 와중에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사람들을 완전히 실망시켜 버렸죠. 그 반작용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것까지 그냥 한 방에 다 터져버리면서 폭등을 해버렸었죠. 그걸 이제 토어제로 겨우 좀 진정을 시켜놨는데, 지금 129 공급 대책이랍시고 나온 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들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정책을 이렇게 낼 거면 그냥 안 내는 이만 못합니다. 사람들의 포모, 패닉 바잉만 부추기게 되거든요. 이제 진짜 연초부터는 무섭게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꽉 잡으셔야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공급 대책이 앞으로 가져올 미래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꼭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데 저희 부통령TV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